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강 생명과학의 이해 중에서 이제 앞 시간 영상 이어서 바이러스 하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바이러스와 생명과학 탐구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 시간의 내용도 어렵지는 않았고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요 뒤쪽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드릴 바이러스와 생명과학 탐구 방법은 출제 가능성은 충분히 앞 시간 내용보다 더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나오거나 할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요 화면으로는 이제 개념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다음으로는 문제풀이를 좀 해보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바이러스 이야기인데요. 바이러스는 분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다. 이걸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각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죠. 물론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단 어디에서 드러내는 거죠? 네, 그렇죠. 숙주 안에서 드러내는 거죠. 숙주 안에서 물질 대사를 하고요. 그리고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특성의 일부를 보여주게 됩니다. 유전 물질도 가지고 있고, 유전 정보, 유전 물질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결정적으로 어때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포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분류를 보시면 바이러스의 분류는 우리 수능 특강에는 제가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러스의 분류의 첫 번째 방법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뭐죠? 네, 유전 DNA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는 D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바이러스들은 RNA의 형태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DNA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DNA 바이러스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제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NA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역시 이제 RNA 바이러스라고 하고 RNA 바이러스로 여러분이 하나 챙겨주실 거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 하나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의 분류 방법은 그거예요. 그 바이러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숙주에 감염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숙주에만 감염이 됩니다. 이걸 조금 멋있는 말로 숙주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숙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종류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식물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식물성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식물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는 TMV라고 해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고, 식물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동물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도 있겠죠. 동물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동물성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물성 바이러스의 예는 우리 인간에게 이제 감염되는 바이러스. 요즘에 가장 시끌시끌한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그다음에 모두의 이제 RNA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말씀드렸던 HIV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성 바이러스의 종류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성 바이러스 나왔고 동물성 바이러스 나왔네요. 다 됐나요? 아니죠. 세균성 바이러스라는 게 또 있어요. 세균에만 감염이 되는 식물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식물, 동물이 아닌 세균에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균성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세균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는 박테리오파지가 있습니다. 쉽게 이제 생물학자들은 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세균성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연구에 생명공학적 연구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위험하잖아요. 세균에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무해한 바이러스가 이 박테리오파지이기 때문에 생명공학에서는 박테리오파지를
많이 연구 주제로 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이것도 역시 생명과학 2 말씀을 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바이러스는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수능 특강의 9페이지, 10페이지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생명과학의 특성입니다. 생명과학의 특성은 학문적인 특성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탐구 방법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 돼요. 근데 거기 새로운 주제이기는 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 들어온 게 생명과학의 학문적인 특성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요하자면 이런 거예요. 생명과학이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의 학문들과 연계되어 있고 통합적인 학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뉘앙스가 문장으로 나오면 맞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굉장히 부드러운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만 정리를 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로 나오거나 매번 나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과학적 논증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또 역사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반중주의라든지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보호대 방법이라든지, 연구 프로그램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생명과학 하나의 교과 안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된다. 첫 번째 방법은 귀납적 방법입니다. 귀납적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관찰 사실들을 쭉 모아놓고요. 이 각각의 관찰 사실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통점이 자연스럽게 결론이 되는 그런 방법을 귀납적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로는 두 가지가 수능 특강에 제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 다윈은 어떻게 진화론을 설명을 했던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핀치새들의 부리의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 또 뭐 있어요? 다윈은 개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개의 여러 가지 육종을 통해서 설명을 하더라. 육종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선택을 하는 게 자연도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경험적 관찰 사례들을 가지고 하나의 설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귀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연역법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가설연역법이라는 건데, 연역법과 가설연역법을 생명과학 과목에서는 그냥 혼재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민은 다르지만 생명과학을 공부하실 때 연역법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설연역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설연역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앞에 가설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설을 만들어내야 되는 방법입니다. 가설을 어떻게 만들죠? 그렇죠. 관찰들을 하고 나서 그 관찰들 결과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짜 답을 만들어내는 게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설을 만드는 단계가 일단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설은 결론이 아니죠. 말 그대로 가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가설을 결론으로 만들어주는 두 번째 단계가 들어가겠죠. 이걸 가설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교과서상으로, 우리 교육과정상으로 제시가 되는 건 관찰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실험을 하기 전에는 실험을 설계해야 되죠. 그걸 이제 탐구 설계라고 하는 거고요.
탐구 설계가 되면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결과를 분석해야겠죠. 자, 요 세 개의 단계 다시 한번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자, 요 세 개의 단계를 뭉뚱그려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고요. 세 개의 단계를 통해 가설을 검증해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겠죠. 이 결론은 가설과 일치할 수도 있고 가설과 다를 수도 있어요. 가설과 다행스럽게 일치하면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과 맞지 않는 결론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작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검증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으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 변임 통제입니다. 중요한 건 가설 연역법입니다. 그래서 가설 연역법은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좀 칠판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설 연역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영상 보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납법과 연역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은 자연 현상을 보고요. 이 자연 현상 중에서 주제를 선정을 한 다음에 관찰 방법 그리고 절차를 고안을 하고 관찰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과정들을 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관찰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 방법을 고안을 한 다음에 관찰을 수행을 하고 그로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관찰 사례들을 합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결론으로 도출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죽었어요. 공자는 죽었어요. 파스칼, 공자 전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귀납법 또는 귀납적 탐구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연역법이라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역법과 가설 연역법은 엄밀히 이제 다른 방법이지만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가설 연역적 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연역적 방법은 일단 먼저 관찰을 합니다.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 문제에 관련돼서 가짜 답을,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첫 번째 탐구를 설계하고요. 설계한 탐구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론이 가설과 일치했을 때는 일반화시키고 학설을 만들게 된다. 근데 이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가설을 세워서 반복적인 방법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설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 실험들이 수능 특강이나 그런 곳에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사례는 많이 알고 있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이제 새로운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새가 이제 천인조라고 하는 새예요. 꼬리가 보시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천인조는 암컷은 그대로 그 꼬리가 짧은데 이제 수컷이 번식기가 되면 꼬리가 이렇게 길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보게 된 거죠. 천인조는 참새하고 비슷한데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지? 그걸 보고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문에 대해서 이런 거 아닐까?
혹시 수컷만 꼬리가 길어지니까 그것도 번식기에 길어지니까 수컷들이 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암컷들이 꼬리가 긴 수컷을 선택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자, 3단계까지 왔습니다. 관찰을 했고요. 문제를 인식했고요. 가짜 답,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가설을 세우고 나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꼬리의 길이가 성선택에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웠으니 꼬리의 길이가 긴 녀석, 짧은 녀석, 그대로인 녀석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상태인 천인조, 원래 꼬리가 이제 길어진 상태, 그리고 꼬리를 잘라버렸어. 짧은 수컷들, 꼬리가 짧은 수컷들, 그 다음에 꼬리를 길게 해줬어요. 아까 잘라낸 그 꼬리를 다른 녀석한테 붙여줬나 보죠. 그래서 꼬리를 길게 해주는 녀석, 이런 식으로 집단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꼬리의 길이를 앤더슨이 이제 관찰자가 조작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변인을 말 그대로 조작 변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꼬리의 길이는 조작 변인.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놔둔 녀석은 왜 그대로 놔뒀을까요? 난 조작을 해줄 건데. 그렇죠. 요거는 말 그대로 내가 조작을 해주지 않은 것이죠. 조작을 한 것과 조작을 하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놔둔 녀석을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부르고, 실험자가 무언가 조작을 해주는 이런 녀석들을 실험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험을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컷 꼬리가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이걸 잘라줘 보고 자른 걸 다시 붙여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 결과를 보니까 암컷의 선호도가 꼬리가 가장 긴 집단에서 암컷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꼬리 길이가 변화가 없는 녀석들이 두 번째였고요. 꼬리가 짧은 녀석들은 암컷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맞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컷 천인조는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꼬리가 긴 수컷의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간단해요. 귀납법은 그냥 관찰 사례들을 모아서 결론을 지으면 끝나는 거고, 연역법 또는 가설 연역법은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이 틀린지 맞는지를 대조 실험을 통해서 조작 변인을 투여했느냐 투여하지 않았느냐에 따른 대조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예시들도 함께 점검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이제 문제 풀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해당 강의 2강, 3강 테스트를 먼저 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주요 문제들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